자, 선로정수와 코로나 부분입니다. 선로정수와 코로나 부분이에요. 자, 먼저 선로정수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로정수라고 하는 것은 송전선로의 전선의 굵기, 배치, 전압, 주파수, 전류, 역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전선의 종류나 굵기, 배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정수입니다. 그리고 전압, 주파수, 전류, 역률, 기상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정수예요. 대표적인 선로 정수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RLCG.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게 철탑이에요. 좀 삐딱하게 그리는데 그러면 전선이 가선이 되겠죠. 자, 전류가 흐르죠. 뭐가 생기죠?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기죠? 자석이 만들어지죠. L입니다. L. 인덕턴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대지가 있죠. 대지. 그러면 대지하고 요 사이에는 뭐가 있죠? 정전 용량이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전하들이 차지가 되고 마이너스 전하들이 있으니까요. 그 일종의 콘덴서가 되는 거죠. 일종의 콘덴서가 되잖아요. 네. 선로 정수입니다. 그래서 L 있고요. C가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겠죠. 아무리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장화를 씌워가지고 절연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다음 애자를 써서 애자를 쓰죠. 애자 절연을 하잖아요. 애자로 절연하고 콘크리트로 이건 뭐 절연이라고 좀 그렇다 치더라도 절연이 잘 돼 있더라도 저항이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저항이 무한대가 아니라는 얘기는 전류는 반드시 흐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로 절연들이 되어 있죠. 그지만 실제는 아주 작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항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류가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IG라 그래요. 그래서 누설전류라고 그래요. 누설전류. 그 누설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저항값을 컨덕턴스 값으로 표현한 것을 누설 컨덕턴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G가 있죠. 선로 정수는 이렇게 RG, LC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선로 정수 중에서 RG는 대부분 무시해요. 이 선로 정수 길이가 짧으면 L에 비해서는 또 R 값이 작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LC에 의해서 선로에 대한 송전선로 특성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선로 정수라고 하는 것은 RLCG다. R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진 않아요. 전선이 가지고 있는 뭐 기본적인 저항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전선의 단면적과 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이야기잖아요. 로우 A분의 L이라고 하는 이 R 값은. 근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연동선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연동선. 연동선의 고유저항이에요. 얘는 연동선. 연동선의 고유저항인데 실제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동선이 쓰이지 않고 경동선이 쓰이든지 또 알루미늄선이 쓰이든지 하거든요. 근데 그때의 도전율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전율 95%로 보느냐 도전율 61%로 보느냐에 따라서 도전율이 95%로 보면 여기 95를 집어넣으면 돼. C에다 95를 대입하면 그게 이제 이 경동선에 대한 전선의 저항값이 되겠죠. 보통 이제 그것을 계산해 보면 연동선은 58분의 1이라면 경동선은 한 55분의 1 정도 되고 알루미늄선은 도전율이 61%니까 35분의 1 정도가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중의 관계인데 비중은 알루미늄선이 엄청 작죠. 비중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동선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가지고 고유저항값을, 전선의 저항값을 가지고, 고유저항값을 가지고, 우리 전선의 길이에 대한, 그러니까 1km에 대한 저항값을 구하면, 송전솔로 길이가 100km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전체적인 저항값을 구하는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어요. 근데 요거는 실기 시험 문제에 가면 요거 이제 그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필기에는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 저항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항을 구하고요. 또 누설 전류를 알면 이제 누설 저항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죠. 인덕턴스, 이 작용 인덕턴스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용 인덕턴스. 송전솔로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겠느냐?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작용 인덕턴스입니다. Li라고 하는 것은 전선에 대한 내부 인덕턴스고요. L2라고 하는 것은 외부 인덕턴스죠.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있다면 전선이 가겠죠. 그러면 요 안에 전류 I가 흐를 때 요 안에서 생기는 Li라고 하는 인덕턴스와 R메타만큼 떨어졌을 때 요 바깥에 생기는 인덕턴스 L2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시험 볼 때 공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유도하는 과정은 사실은 간단치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이 부분을 유도하냐면 항상 기본이 되는 게 자기학이거든요. 인덕턴스니까 인덕턴스에 대한 이야기, 정전 용량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학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결국 0.05 플러스 0.460 로그 10의 R분의 D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요걸 암기하게 되는 건데요. 요 수치를 암기하게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좀 궁금한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학 공부다는 참 잘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 이제 기본 과정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안 해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좀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으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결국은 이 그림이거든요. 전선로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때에 우리가 이제 이 인덕턴스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암페어의 주해적분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해적분 법칙을 아는 분만 좀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 외부 인덕턴스하고 내부 인덕턴스를 구하게 되는데 암페어의 주해적분 법칙은 이 주해적분입니다. 말 그대로 회전적분이죠. 자개 세기를 회전적분하면 전체적인 전류 I와 같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요걸 회전적분한 값이 HDL에 대한 회전적분하는 값이 요거거든요. 거기 I 값을 하고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자개세기 H를 구하면 이게 이제 무한직선에 의한 자개세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다가 뭘 구하냐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속을 구하는 거예요. 자속 파이를 구하면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적분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 자속 밀도 B는 μH라고 하는 식이 있고요. R부터 D까지에 대해서 이 자개세기를 집어넣고 μH가 되겠죠. 해서 구해보면 2파이 μ I가 되죠. L. 그러니까 2파이분의 μ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R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로그 X가 되거든요. 로그 X. 그러니까 X에 대한 적분이죠. DX니까 R, DR 뭐 이거 또 XDX가 되면 로그 X가 돼서 R하고 D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파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인덕턴스는 L은 I분의 파이라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로 나눠주니까 여기에서 I가 없어지는 거죠. 나눠버리면 2파이분의 μ가 되고 L 로그 R분의 D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2파이분의 μ제로라고 하는 것인데 μ제로가 얼마냐?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상수고요. 그 2파이죠. 그리고 이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죠. 자연 로그입니다. 자연 로그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상용 로그로 바꿔주는 거죠. 자연 로그를 상용 로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꿔줘 보니까 요 개수에다가 이 자연 로그를 상용 로그로 바꿔주니까
4605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외부 인덕턴스가 되고요. 또 이 도체 내부에 생기는 인덕턴스가 또 존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내부 인덕턴스를 구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전류는 도체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이런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비례식을 적용하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분을 해봅니다. 적분을 해보니까 2파이 R분의 XI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식을 구해봐서 에너지 값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에너지 값을 구하니까 이것이 나오거든요. L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식에서 Li를 구하면 8파이분의 뮤 L이 나와요. 그래서 8파이분의 뮤다. 그러니까 이 8파이분의 뮤 제로를 해보면 그게 0.05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학에서 시험 문제 물어볼 때 8파이분의 뮤를 물어봐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고, 자기학에서요. 또 자기학에서 물어보는 것들도 이 자체도 하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것도 답이고, 자기학에서도, 그러니까 직선 도체로부터 Rm 떨어진 점에 대해서의 인덕턴스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게 답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부 인덕턴스, 도체 내부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러면 요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물어봅니다. 따로따로 물어보는데, 우리 이제 이 송전에서는, 송배전설로에서는 그거를 따로따로 물어본 것을 정리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0.05가 나왔고, 또 여기 0.4605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요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유도하는 과정은 그래 돼 있는데, 그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굳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이거를 지난번 강의에서는 이걸 증명을 쭉 해주니까 그 증명을 똑같이 따라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죠. 따라 흉내내서 뭐 하려고 따라 흉내내는지, 목적이 뭐냐는 거죠. 전혀 시험 보는 목적에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학에 대해서 뭐 충분하게 내가 이론이 서 있고 L 값과 C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결론은 뭡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자기학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만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조금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쨌든 0.05 플러스 0.460 로그 10의 R분의 T라고 하는 이런 미리헨리 퍼 킬로미터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요 D는 뭘 얘기하냐면 전선의 등가 성간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R은 전선의 반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등가 성간거리. 근데 왜 등가 성간거리가 필요하냐? 등가 성간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왜 기하학적 등가 평균거리라고 하는 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선을 배치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도 전선을 배치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배치할 때 보니까 여기에 삼각형으로 배치되는 거 기억하시죠? 왜 이렇게 삼각형으로 배치하죠? 옵셋이잖아요. 옵셋이잖아요. 옵셋을 두면서 삼각형으로 배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삼각형으로 배치를 하지를 않아요. 정삼각형이 되질 않습니다. 사실 정삼각형으로 배치해도 얘가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정삼각형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뭐 동시에 전선이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삼각형 형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이거에 대한 기하학적 평균거리를 구하는 것이 등가성간거리입니다. 평균거리니까 거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각 거리를 3번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되는 거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평균거리는 거리를 다 곱해주고 3번 곱했으면 3분의 1승, 4번 곱했으면 4분의 1승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송전선로가 4개가 될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선이 3가닥이니까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이건 이제 그 예를 든 건데 4개라고 가정을 했다면 기하학적, 이거는 실제 우리 송전선로에는 없는데 4개라고 가정을 했다면 이거에 대한 기하학적 평균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사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러면 거리가 S, 여기도 S, 여기도 S, 여기도 S, 이게 정사각형이 되어 있죠. 그럼 거리가 4개만 있는 게 아니죠. 거리가 4개만 있는 게 아니라 거리가 몇 개 있냐면 여기도 있고요. 대각선도 있잖아요. 그러면 1대 1대 여기는 루트 2가 되는 거 아시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거리가 6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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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S, 루트 2S. 6번 곱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요?
6분의 1승. 이게 기하학적 평균거리입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S가 6개니까 S의 6제곱이죠. 거기에 루트 2, 루트 2 곱했으니까 2가 되잖아요. 거기에 6분의 1승이거든요. 지수법칙 적용하면 이거는 없어지죠. S만 남고요. 이거는 2의 6분의 1승이죠. 결국은 2의 6분의 1승은 6제곱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S는 그대로 곱해지죠.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예요. 6분의 1승은 6제곱근, 3분의 1승은 3제곱근이죠. 그래서 3분의 1승이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 3제곱근이 된다.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 등가 평균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일직선으로 배치되는 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전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치가 돼요. 그러면 그 간격이 5m라 그래요. 5m, 5m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5m죠. 여기서 여기까지 5m죠. 그럼 기하학적 평균거리는 얼마냐? 5 곱하기 5에 루트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얼마죠? 10m가 존재하니까 이거에 대한 기하학적 평균거리는 어떻게 된다? 5m 곱하기 5m 곱하기 10m에 얼마를 해줘요? 요거 3번 곱했으니까 3분의 1승 해주면 되겠죠. 요거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2 곱하기 5잖아요. 그러니까 5가 3제곱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5의 3제곱근에 2의 3분의 1승이죠. 요거의 전체.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3제곱근 없어지니까 5만 남고요. 이거는 루트 2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니잖아요. 루트 2분의 1승이잖아요. 얘는 승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리가 3개라고 하는 것만 알면 3제곱근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가 답이 되는 거. 우리 계산 안 해도 걔가 기하학적 평균거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기하학적 평균거리를 구하게 되고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인덕턴스 값을, 작용 인덕턴스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인덕턴스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보세요. 거리가 D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하학적 평균거리는 어떤 말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2D까지가 있잖아요. 2D. 2D까지가 있으니까 다 곱해줘야 되겠죠. D 곱하기 D 곱하기 D. 여기에는 2배까지 해줘야 되겠죠. 요거 곱해서 얼마 해줘요? 3분의 1승 하니까 D3승은 그냥 D가 될 거고요. 2는 3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이제 기하학적 평균거리예요. 결국 그게 들어간 거 찾아보면 얘밖에 없죠. 답은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바로 인덕턴스를 찾는 문제죠.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인덕턴스를 계산해봐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7.5, 7.5잖아요. 그러면 7.5 곱하기 2배죠. 7.5 곱하기 2배죠. 결국 기하학적 평균거리라고 하는 것은 7.5에 이제는 해보니까 루트 3의 2가 되는 거 아시겠죠? 이게 이제 기하학적 평균거리다. 그러면 L 값은 얼마가 될까? 0.05, 0.4605 로그에 D가 얼마야? 7.5에 3제곱근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반지름 주어졌어요. 미리잖아요. 미리잖아요. 그러니까 14.6mm니까 14.6 곱하기 미리니까 메타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3승 해야 되겠죠. 요거를 계산기 눌러야 돼요. 이거 계산기 못 누르는 분이 혹 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대로 눌러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요 위에 칸 누르는 거 보세요. 숫자 누르는 건 통일하니까 0.05 플러스 0.460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냥 로그 누르세요. 로그, 여기 로그. 그 다음에 분수 누르시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위에다가는 얼마입니까? 7.5 곱하기 3제곱근이라고 그랬죠? 3제곱근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루트 안에 있죠? n제곱근 하면 여기 있어요. n제곱근은. 근데 요거 누르면, 그냥 누르면 뭐 이것이 나올 테니까 x 네모가 나올 테고, 그냥 누르면 루트가 나올 테니까 3제곱근이나 뭐 n제곱근은 요걸 누르면 되는데 Shift 누르고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2를 넣으시면 돼요. 밑으로 내려서 그 다음 얼마죠? 14.6이라고 그랬나요? 14.6 14.6mm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이죠. 이렇게 해서 다 눌렀어요.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1.34 35 1.35 1.34 344 나왔네요. 344니까 35로 가기에는 좀 그렇네요. 344
소수 두째 자리까지 구한다면 3호가 아니라 3, 4세예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셋업을 눌러서 픽스하면 되죠? 두째 자리까지만 픽스하면 되죠? 그러면 바로 그냥 떨어지죠? 1.34. 이해되시겠죠? 잘못하다가 3호 찍어가지고 틀리는 분도 많아요. 이러한 인덕턴스 값 1.34라고 하는 인덕턴스 값을 우리가 구하는 정도,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아, 얘가 인덕턴스 계산이구나. 이 정도. 선로의 인덕턴스를 구하라. 이거 왜 구하느냐? 얘가 전압 강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구해야 송전선로의 특성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쯤 되면 이제 왜 이걸 가지고 구해서 어떻게 하느냐, 선로 정수 특성, 선로에 대한 특성 해석하는 걸 보시면 또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선로 특성 해석할 때도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얘기는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내용이 복잡하면 문제는 심플하다고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작용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야기를 해요. 작용 정전 용량에 대한 식은 결론을 이야기하면 마찬가지죠. 얘입니다. 얘. 0.02413 로그 10의 R분의 D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0.02413 로그 10의 R분의 D 마이크로파라 퍼 킬로미터죠. 요거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시 R과 D는 동일하게 반지름하고 등가 성간거리죠. 작용 인덕턴스의 계산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기학에서 배우는 이야기인데 가우스 법칙을 적용해요. 가우스 법칙. Q쿨럼의 전하에서는 그 폐곡면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입실론 제로분의 1 요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가우스 법칙이에요. 자, 이게 전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이제 전개 세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 적분하는 거죠. 주의 적분이잖아요. 역시 주의 적분이면 원 둘레가 되니까 2파이 R이 될 거고요. 2파이 RL에서 2. 자, 요거고 이거는 이제 선전하니까 전하량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구해보면 입실론 제로분의 Q에서 선전하 밀도에다가 선 메타를 곱해서 구해보면 이게 전개 세기가 되거든요. 요것도 하나의 답이에요. 자기학에서. 이거는 자기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의 답이 됩니다. 전개 세기 2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전개 세기를 가지고 전위를 구하는 공식에다 집어넣은 거죠. 역시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하게 되면 요거를 적분해서 R에 대해서 적분하잖아요. 그럼 로그 R이 된다고 그랬죠. R부터 D까지 가면 이와 같은 식이 돼요. 그래서 2파이 입실론 제로 람다분의 선전하 밀도입니다. 로그 R분의 D가 돼요. 그게 전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정전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이거죠. Q 이퀄 CV에서 C는 V분의 Q니까 V분의 람다 L을 해서 V분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아요. 2파이 입실론 제로 로그 R분의 D거든요. 역시 이제 이 2파이 입실론 제로 식에 의해 가지고 로그를 상용 로그로 역시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거고 정전 용량을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이걸 상용 로그로 바꿔주는 거죠. 자연 로그를 상용 로그, 로그 10으로 미수를 바꿔주게 되면 0.02413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정전 용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된 게 얘다. 물론 이제 그냥 개념 정도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걸 뭐 똑같이 흉내 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과정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전 용량을 계산하든지 하면 돼요. 근데 정전 용량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 있냐면 조금 특별한데 선이 세 가닥이 가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그 인덕턴스도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정전 용량도 상호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호 인덕턴스는 크게 많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정전 용량은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성간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지 정전 용량이 있고요.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함에 있어가지고 일선의 정전 용량은
송전선로가 있으면 송전선로에 대한 대지에 대한 정전 용량과 그다음 선상호, 선간 정전 용량이죠. 선간 정전 용량과 이거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삼상 송전선로 같으면 이 선이 대지하고 이 선이 대지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결선돼 있죠? 병렬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병렬이 아니죠. 각각 따로따로 돼 있으니까 Y 결선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결선돼 있는 거죠? 델타 결선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전 용량의 합성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델타 연결된 것을 이 Y 연결로 등가를 해줘야 돼요. 저항은 델타를 Y로 등가하면 저항은 어떻게 됐어요? R은 3분의 1배가 됐죠? 근데 C는 몇 배가 되냐면 3배가 돼요. 반대로 갑니다. 차원이 반대지구인 차원이니까요. 요거는 회로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델타를 Y로 등가했을 때 저항은 3분의 1이라면 콘덴서는 저항하고 차원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저항하고 차원이 같은 것은 L이죠, L. 근데 반대는 C잖아요. C는 반대가 되기 때문에 C는 어떻게 된다? 3배가 돼서 여기가 3배가 돼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것과 이것은 서로 무슨 연결되어 있다?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와 얘가 서로 YY 대지잖아요. 이것도 대지잖아요. 그러면 이 선도 요 선은 요거하고 요거는 병렬 연결된 거죠. 같은 선에 연결된 거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병렬 연결된 거죠. 결국 일선에 대한 작용 정전 용량은 병렬이니까 병렬을 일단 더해주는 거죠. CS 플러스 3CM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단상이다. 지금처럼 삼상이 아니라 단상이다. 그럼 단상은 선이 몇 가닥이에요? 단상 같으면은 선이 2가닥이 되겠죠. 선이 2가닥이다. 그러면 단상은 이렇게 정전 용량이 CM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대지에는 뭐가 있어요? CS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단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일선인데 이 부분이 중복되니까 이걸 나눠야겠죠. 이렇게 둘로 나눠서 등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CM이면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ECM이 돼야 되겠죠. ECM. 그래야 요거 2개의 직렬 연결된 ECM의 값의 합성을 구하면 CM이 나오죠. 저항의 병렬 연결처럼 계산해야 되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요거 2개를 등가하면 요게 나오고 CM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ECM 더하기 ECM 곱하기 ECM 하면 요건 CM이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CS고 요게 CS면 한 선이 가지고 있는 정전 용량은 여기 중성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대지이기 때문에 2개가 무슨 연결돼요? 병렬이니까 CS 플러스 ECM이다. 이거는 단상이에요. 단상일 땐 CS 플러스 ECM이 되지만 삼상일 때는 어떻게 된다? CS 플러스 3CM이 되어지는 거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C에 대한 값이죠.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2가지.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기억을 잘 좀 해주세요. CS 플러스 ECM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선로의 충전 전류를 구하고 충전 용량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충전 전류는 뭘 얘기하느냐? C에 흐르는 전류예요. C.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전류 I는 XC분의 V 해가지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에 V 해서 얘가 2파이, 오메가가 2파이 F죠? C죠? 오메가 CV가 되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얘가 충전 전류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회로 이론에서 이거 기본식으로 배운 거죠? 자기학에서는 이걸 갖다 우리는 또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요. 변이 전류라고 해요. 변이 전류. 근데 이제 회로 이론에서는 C에 흐르는 전류라 그러고요. 전력공학에서는 요거는 이제 충전 전류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러한 식은 아주 기본적인 식이죠. C는 우리가 전력공학에서는 요 C가 이거예요. 0.02413 로그 10의 R분의 D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거거든요.
마이크로니까. 이거를 구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송전솔로에서 충전 전류를 구하라, 충전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세요. 요 삼상이라 그러면 여기가 CS 플러스 3CM이잖아요. 그게 대지하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가 Y결선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지금 여기서 계속 Y결선, Y결선 이렇게 얘기했었죠? Y결선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성간전압이 되는데 Y결선 하면은 얘는 뭐예요? 여기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이 걸리는 거죠. 상전압. 상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등가가 요거 한 점에서 모이니까 요거를 하나를 꺾어서 이렇게 묶어 보세요. 이렇게 꺾어서 한 점에 묶으면, 그리고 여기 접지된 부분을 이렇게 접지를 만들면 얘가 되잖아요. 얘가. 그렇죠. 상전압이 되는 거예요. 상전압. 그러면 지금 여기 흐르는 IC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돼요? 요걸 C라고 가정하면 이건 루트 3분의 V라면 2파이 FC 어떻게 돼요? V를 루트 3이죠. 이게 IC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IC예요. IC. 그렇죠. 일선에 대한 충전 전류. 응? 일선에 대한 충전 전류. 이렇게 우린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충전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충전 용량 구하면 전압을 또 곱하면 돼요. 용량은 어떻게 돼요? VI니까. VI. 여기 I에다 여기다 V를 또 곱하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충전 용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잠시 보류하고 일단 얘가 충전 전류다. 솔로의 충전 전류는 이것이 돼요. 이 식이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오메가 C V. V가 뭐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루트 3으로 나눠지는 이 상전압에 대한 개념. Y결선이니까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이거는 콘덴서의 대지 정전 용량, 다음에 성간 정전 용량, 이거에 의한 작용 정전 용량이죠. 이게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으로 해가지고 대입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우리가 이걸 그냥 전압을 볼트, 이걸 마이크로파라드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단위는 바뀌어요. 근데 이 10의 마이너스 3승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넣는 단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냥 암페어로 본다면 이거 그냥 볼트로 넣고요. 요거 파라드로만 넣으면 그냥 암페어가 돼요. 근데 요걸 킬로볼트로 넣고 이걸 마이크로파라드로 넣으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송전선로는 여기가 뭐죠? 킬로볼트고 여기 마이크로파라드니까, 그렇죠? 마이크로파라드니까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3승 남죠. 이거 10의 3승이고 마이너스 6승이니까 마이너스 3승 남죠. 그래서 들어간 거지. 그런데 이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마이너스 3승 큰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전 용량을 가지고 충전 전류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C에 대한 얘기는 삼상 단상에 대한 얘기 기억하시죠? 충전 용량이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IC 구했잖아요. 전압이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얘가 성간전압 선전류니까 뭐 해주면 돼요? 루트 3배 해주면 되죠. 성간전압 선전류 하면 루트 3배 해주면 돼요. IC잖아요. IC. 그러니까 요걸 잘 보세요. 루트 3의 V, IC는 2파이 FC 루트 3 V. 기억하십니까? 그럼 루트 3 어떻게 돼요? 약분돼서 없어지죠? 2파이 FC V 제곱. 오케이? 여기 승수는 크게 의미 없어요. 요걸 킬로로 나타내기 위해서 천으로 나눠준 거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야? 충전 용량이다. 이 실기시험 문제도 나오고요.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전력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용량은 곧 뭘 얘기한다? 충전 용량은 C에 의한 전력이다. 근데 사실은 얘가 무효 전력이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얘가 유효 전력이 아니고 우리가 배운 것은 무효 전력이에요.
그런데 무효 전력인데 단위를 뭐로 나타내죠? kVA로 나타내죠. 요게 관리예요. 송전 계통에서는 또 전력용 콘덴서에서는 무효 전력이래도 kVA로 나타내요. 그게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효 전력이에요? 피상 전력이에요? 물어보면 피상 전력이에요? 라고 답하면 안 돼요. 무효 전력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기억을 잘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예제 한번 볼까요? 예제는 이와 같이 정전 용량을 구하는 식을 물어봐요. 식만 찾으면 되죠. 또 보세요. 정전 용량인데요. 성간을 C1이라 그러고요. 대지를 C2라 그랬어요. 삼상이라 그랬네요. 대지가 C2네요. 그러니까 C2 플러스 3C1이 되겠죠. 이게 이제 작용 정전 용량 C가 되죠. 그거 항상 기호만 잘 기억하면 돼요. 어느 것이 성간인지 보통 잘못해가지고 눈에 띄는 대로 보면 이거라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얘는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호를 반대로 넣어놨죠. 우리가 일반적인 기호하고 좀 다르게 넣어놨죠. 보통 이제 성간을 C2, 대지를 C1이라고 넣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그냥 거꾸로 놨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요게 답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기호를 잘 보면 반대로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실제로 그걸 가지고 충전 전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충전 전류를 한번 구해보자. 여기 보면 CS하고 CM이 주어졌어요. CS하고 CM. 결국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요거는 C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CS 플러스 3CM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CS가 얼마입니까? CS는 0.008이 되어 있고요. CM은 300 곱하기 0.0018이죠. 요거거든요.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킬로미터당 값인데 200km니까 곱하기 이 얼마까지 해줘야 돼요. 200까지 해줘야 파라드가 나오겠죠. 파라드 값을 구한 것 뿐이에요. CS 플러스 3CM에서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1km당 값이고 200km가 주어졌으니까 곱하기 200을 해줘서 전체적인 C 값을 구하게 되면 이 회로에 대한 일선에 흐르는 충전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죠. 아까 일선의 충전 전류 C는 어떻게 됐어요? IC는 이거는 2파이 FC 거기에 걸리는 전압 이거였죠. 당연히 여기는 무슨 전압이 걸려요? 여기는 무슨 전압이 걸려요? 성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준 상전압이 걸리는 거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 1호사는 그 송전선로를 대표하는 무슨 전압이다? 선간 전압이니까 얘를 상전압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개념은 기본 개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이죠. 주파수 60Hz 주어졌고요. 따라서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2파이 주파수 60 곱하기 C. C는 얼마예요? 0.008 더하기 3배의 0.00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200까지 해준 게 C가 되겠죠. 곱하기 얼마예요? 전압이 154에 빵빵빵인데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걸 계산하면 얘가 89.9A, 89.8A인지 9A인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C값만 우리가 제대로 구할 줄 알면 돼요. 요 C값을 이거를 통해서 제대로만 구할 줄 알면, 요게 C라고 하는 것만 구할 줄 알면, 그리고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를 찾아낼 줄 알면 얘는 간단하게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이 정도예요. 뭐 C를 구한다든지 L을 구한다든지 등가성간거리를 구한다든지 충전 전류를 구한다든지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복잡한 어떤 수학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거고 또 복잡한 이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자기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일 뿐이지 결국은 공식이라고 하는 게 딱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컨덕턴스는 완전한 절연이 아니니까 누설 전류가 흐르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항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는 저항의 역수로 표시하는 것을 누설 컨덕턴스라고 한다 정도. 이해되겠죠?
자, 그게 누설 컨덕턴스입니다. 네 가지의 선로 정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란 송전선로의 전위 경도가 전선 주위에서 공기의 절연 강도를 초과함으로써 공기의 절연이 파괴돼서 공기가 이온화되어서 거기에서 불꽃을 내고 잡음을 내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한다. 코로나. 자, 요게 코로나 방전 영상 플레이 전인데요. 여기 뭘까요? 요게 애자련이죠. 애자련이고 전선이 동일한 이건 이제 복도체죠. 복도체 전선이에요. 지금 보니까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죠. 여기 이제 아머로드로 돼 있고요. 지지점이 아머로드로 돼 있고 이건 전선을 현수해 가지고 애자 1년으로 지지를 하는데요. 이게 애자 개수를 쭉 보니까 4개, 6개, 8개, 10개 한 3, 4, 5 정도 되겠네요. 어떤 그 방전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서 코로나 방전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죠.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이에요. 개략적으로 코로나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 부분도 코로나 방전에 관한 영상인데 한번 보죠. 철탑이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현상이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이렇게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이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니죠. 나쁜 현상이에요. 이건 일어나면 안 돼요.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코로나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를 억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거예요. 공기의 절연 내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보통 공기 1cm는 21kV 정도까지 견뎌요. 근데 공기 1cm에 21kV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면 방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충분히 파열극한 전위 경도라고 해서 21kV를 넘지 않도록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눈이나 또는 비가 와서 습도가 생긴다든지 염해가 부착된다든지 또는 기타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절연 내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방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비 오는 날이다 눈 오는 날 이런 그 코로나 방전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거를 결정하는 전압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 임계 전압이라고 그래요. 코로나 임계 전압. 코로나 임계 전압이에요. 역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코로나가 발생하는 그 한계를 결정하는 전압이 있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식이죠. 이 코로나에 대한 한계를 결정하는 전압이거든요. 24.3의 M0, M1. 여기서 M0는 전선의 표면 상태, 전선이 좀 매끄러우냐 또는 거치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70%다 100%다 이걸 따지는 거고요. 전선 표면 상태 M1이죠. 그 다음에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예요. 기압하고 온도에 대한 관계. 그래서 요게 기압하고 온도인데 상대 공기 밀도인데 기압이고요. 요게 온도입니다. 기압에 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해요. 273은 절대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온도로 환산하는 거고 기압입니다. 미리바죠. 이런 기압과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개수하고 D는 역시 마찬가지로 등가성간거리고요. 요 큰 D. 요거는 전선의 직경을 얘기해요. 전선의 직경. 직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로그 10의 R분의 D 해도 돼요. 요 2를 밑으로 내리면 R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되죠.
24.3에 M0, M1에 다음 어떻게 돼요? 델타 D에 이게 전선이죠. 요거는 R 로그 10에 R분의 D 해도 돼요. 직경하고 반경하고에 대한 관계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그 코로나 임계전압의 식인데요. 이것도 계산 과정이 자기학에서 계산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코로나 임계전압을 결정하는 것이 좀 복잡해요. 대부분 이제 외우는 게 맞고요. 요거는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나오게 되죠. 한번 볼까요? 자, 요거를 한번 보죠. 코로나 임계전압. 이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Q equal CE, CV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요 G는 뭐냐? G. 볼트 퍼 메타입니다. 9 곱하기 10의 구승이 R제곱의 Q1, Q2라고 하는 쿨롱의 법칙이 있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C는 우리가 배웠던 C 그대로거든요. 이거 자연로그입니다. 자연로그. 그래서 그걸 그대로 G에다가 C를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R분의 CE 하니까 Q equal CE잖아요. Q equal CE. CE를 여기다 대입하고 대입하게 되면 이거 뭐가 돼요? R분의 CE가 되잖아요. 그 C에다가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거기서 뭘 구해요? G를 구하는 거예요. G를 구하면 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파열극한 전위 경도인데 그게 아까 21kV가 1cm의 절연에 견딘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같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E0의 식을 구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48.6에 R에 로그 10에 R분의 D인데 그렇죠? 네. 요거를 뭐예요? 반지름인데 지름으로 나타내면 지름으로 나타내면 절반으로 똑 잘라지겠죠? 24.3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코로나 임계 전압이에요.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여기 또 역시 자기학입니다. 개념은 잡으셨죠? 어디 가서 코로나 임계 전압을 유도해 보세요 라고 질문해도 누군가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고 실력이 있고 그걸 떠나서 그 사람들조차도 즉 학원 선생이라든지 강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코로나 임계전압, 작용 인덕턴스, 정전 용량 유도 좀 해두세요. 왜 0.02413이 나왔고 24.3이 왜 나왔고 그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물어봐도 그 사람들조차도 대답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낫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거기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결과식이다. 결과를 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물어봐요. 코로나 임계전압을 물어보고 또 이 코로나 임계전압을 높여주면 코로나가 잘 발생하겠어요? 발생을 안 하겠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돼요. 얘가 한계전압이거든요. 이걸 높여주면 코로나가 그 전압 이상이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발생을 안 해요. 이 전압이 낮을수록 코로나가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코로나를 억제시켜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 봤어요. 그런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현상이 나쁜 현상이라고 분명히 알았잖아요. 막 불꽃이 튀고 뭐 난리가 나는 그런 현상들도 같이 봤는데 방전은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방지해야 되거든요. 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압을 높여줘야 된다. 이 전압을 높여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높여줘야 되느냐? 이거 높이기 위해서는 전선을 1로 만들기 개수거든요. 0.8에서 1이에요. 얘도 0.8에서 1이에요. 한계가 있죠? 자, 상도 공기 밀도를 높여줘야 돼요. 온도를 막 어떻게 해요? 얘를 높이기 위해서 온도를 막 어떻게 해요? 높여요? 기압을 막 낮춰요? 얘는 거꾸로 얘기했나요? 얘를 높이기 위해서 기압을 높여요? 온도를 낮춰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기 상태는 표준 상태가 20도씨인데 온도를 막 영하로 막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팩터들이에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D를 바꿔요. D. 등가 성간거리를 엄청 크게 해요. 철탑을 막 그냥 63빌딩만하게 세워요. 얘기가 되나요? 안 되거든요. 자이언트 철탑 막 건설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근접적으로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이 D를 크게 하는 거예요. 이 D. 이거는 로그에 대한 거니까 얘보다는 얘가 영향이 더 크죠.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 임계전압을 높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 임계전압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찾아보니까 뭐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전선의 직경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직경을 크게 하자. 아까 우리가 이제 ACSR이라고 하는 그 전선의 일반 경동 연선보다 또 굵어졌고 가벼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굵어지니까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져서 코로나 억제가 되는 거예요. 전선을 굵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단도체보다는 복도체를 쓰면 가상의 등가 반지름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등가 반지름 때문에 코로나 임계전압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복도체에 대한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코로나 방지라는 거죠. 전선을 굵게 가져가는데 코로나 방지라는 거죠. 코로나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선을 굵게 가져가는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코로나를 방지해야 되냐면 방전이 생기면 일단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시기 또 여기 피크 시에 실험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도 역시 여러분들이 영향을 주는 거지만 일일이 유도할 필요는 없죠.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여기서 이제로가 뭡니까? 이런 거 물어봤어요. 이제로는 뭡니까? 코로나 임계전압이었거든요. 그럼 2는 뭡니까? 물어보기도 하죠. 전선의 대지전압이죠. 대지전압 마이너스 임계전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에 대한 손실이 생긴다. 손실이 생기니까 역시 방지해야 되는 거고요. 또 방전이 생기니까 잡음과 소음이 생기는 거죠.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이즈. 전자적인 노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노이즈가 생기고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도 발생하고 전선의 부식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전선의 부식은 뭐냐면 코로나가 주로 생길 때는 비가 올 때거든요. 습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방전이 일어나죠. 그럼 H2O에서 H2하고 O가 분리가 되고 공기 중에서 O2가 많아요. O2가 21%니까 그 O2하고 O하고 결합이 돼서 O3를 생성합니다. 그게 오존이죠. 그리고 질소산화물이 생겨요. 방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이 생기거든요. 그게 산화질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겨서 두 개가 합쳐지면은 질소산화물하고 수소하고 산소하고 이런 산화질소에 의해서 생기는 화합물질이 있는데 그게 초산이에요. 초산. 산성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존 때문에 이런 초산이 생겨서 초산이 전선을 부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선이 부식이 되면 전선이 자꾸 가늘어지게 되겠죠. 가늘어지다 보면 전류 용량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그 부분이 발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단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얘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코로나 방지 대책입니다. 이 코로나 방지 대책은 절연 내력을 높여주고 코로나 임계전압을 떨어뜨리는 것이 높여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코로나 임계전압을 높여주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코로나 임계전압을 높여주는 방법으로는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복도체를 사용한다. 방금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절연 내력이 높은 가선 금구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연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보면 이렇게 코로나 임계전압을 결정하는 식이 무언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방지 대책으로 적당치 않은 것은 뭐냐 읽어보시면 돼요. 외경을 증가한다. 성간거리를 증가한다. 적당치 않은 거예요. 복도체를 채용한다. 가선금구를 개량한다. 이론적으로는 맞지요. 그지만 성간거리를 증가한다 자체가 이야기가 안 되죠. 철탑을 자이언트 철탑으로 막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답으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코로나에서 이해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유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